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슬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슬람을 끝내고 우리가 유럽사로 넘어가야 하니까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셀주크 투르크 했고, 그리고 티무르와 사파비 간단하게 하고, 티무르와 사파비에 대한 내용 정리를 안 하고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셀주크 투르크 복습하면서 동시에 사파비 티무르 내용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오스만 제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슬람 왕조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아랍 민족을 중심으로 아바스 왕조를 배웠고,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 그 전에 이제 우마이야 왕조를 먼저 배웠죠, 여러분.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를 배우고 나서 아바스 왕조를 중심으로 배웠는데, 그 아바스 왕조를 배우면서 동시에 존재했던 우마이야 왕조의 뒤를 이은 후 우마이야 왕조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파티마 왕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랍 민족들이 세운 이슬람 왕조들에 대해서 배웠죠. 13세기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중요한 이야기가 10세기경에 우마이야, 아바스, 파티마 모두 다 서로 칼리프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파티마만 여기서 어떤 파죠? 시아파죠. 이런 이야기들 했었고 이제 복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자 보십시다. 셀주크 튀르크를 먼저 하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자, 오스만 제국을 중심으로 배우고 이 동시에 존재했던 제국이 티무르 사파비 이야기했죠.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아랍이 아닌 다른 민족이 세운 이슬람 왕조에 어떤 왕조가 포함이 되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셀주크 튀르크, 아바스 왕조 후반기에 등장했던 이 셀주크 튀르크가 있어요. 셀주크 튀르크는 튀르크계의 계통, 지금의 터키 계통이 세운 이슬람 왕조거든요. 그래서 셀주크 튀르크, 다양한 민족이 세운 이슬람 왕조로는 셀주크 튀르크, 그리고 페르시아 계통의 사파비, 그리고 기타의 티무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 순서대로 생겼던 그 왕조의 연도 순서대로 셀주크 튀르크 잠깐 먼저 보고 복습이라고 생각합시다. 셀주크 튀르크, 그리고 그 순서 그 뒤에 티무르 왕조, 그리고 그 뒤에 사파비 왕조 이렇게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스만 제국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존재했던 이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이제 아랍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세운 이슬람 왕조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더 구체적으로는 셀주크 튀르키가 튀르크 계통, 페르시아의 사파비 왕조, 마지막 오스만 제국 다시 튀르크 계통,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셀주크 튀르크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셀주크 튀르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아직 아바스 왕조의 11세기, 13세기에 같이 존재했던 셀주크 튀르크 이야기를 했어요. 이 셀주크 튀르키는 원래 이슬람 세계에서 맘루크로 활약을 하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했고, 1055년에 토그릴이 이때 당시에 이제 부하이 왕조가 뭐지? 자, 부하이 왕조, 시아파 왕조인데 이때 이야기를 했어요. 아바스 왕조가 힘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을 때쯤 이 부하이 왕조가 바그다드를 점령하게 돼요. 자, 다시 그러면 이 부하이 왕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란의 남서부 지역 그리고 이라크 지역에 세워진 이슬람 왕조였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 왕조가 바그다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무력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하이 왕조를 소탕을 하면서 바그다드로 입성하게 된 바로 그 셀주크 튀르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셀주크 튀르크이고 셀주크 튀르크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아바스 왕조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9세기 이후에 아바스 왕조가 약화가 되고 있었는데 이 아바스 왕조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셀주크 튀르크의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실권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분열되어 있었던 그 아바스 왕조의 더 왼쪽 분열되어 있던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등등의 이슬람 세계의 통일을 인정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 셀주크 튀르크는 지중해에서 파미르 고원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을 했고 십자군 전쟁에 빌미를 제공했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셀주크 튀르크. 이렇게 그래서 지중해 그리고 이 파미르 고원까지 대제국을 건설을 했었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이랬던 셀주크 튀르크도 13세기에 결국에는 훌라구 몽골이 들어오면서 침략을 하면서 약화되었고, 또 한편 동시에 존재했었던 이 아바스 왕조 역시 1258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몽골의 침략으로 아바스 왕조는 멸망을 하고요. 하게 되고요. 셀주크 튀르크는 다시 튀르크 계통이 다시 한번 쇠퇴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쪼개지죠.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 이제부터는 이슬람 제국이 인도의 무굴 제국, 그리고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 제국, 이렇게 그 이슬람 왕조의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이 셀주크 튀르크 몇 세기예요? 11세기에서 13세기. 그렇죠? 아바스 왕조 시기에 이슬람 세계의 다원화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튀르크 계통의 이슬람 왕조였다라는 거, 이슬람을 주도했던 어느 그 튀르크 계통의 왕조였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뒤를 이어서 티무르와 사파비를 배우겠습니다. 티무르가 14에서 16세기, 그리고 사파비가 16에서 18세기, 셀주크 튀르크를 뒤를 이어서 이렇게 다양한 아랍 민족이 아닌 튀르크, 그리고 기타, 사파비, 페르시아, 이렇게 다원화가 됐구나.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존재했구나. 나름대로 이 세기 때 강력한 왕조였구나. 그리고 민족이 다 달랐구나. 이제 아랍이 아닌 아랍에서 다른 민족으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티무르 보겠습니다. 티무르 넘어가기 전에 지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 자, 셀주크 튀르크의 영역, 아까 최대 영역 봤었고, 그리고 티무르, 그리고 사파비. 자, 여기서 조심할 점. 티무르와 사파비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 동시에 어떤 왕조가 존재했었냐? 오스만 제국 동시에 존재해 있었다라는 거. 물론 이 티무르 왕조 초기에 오스만 공국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이 오스만에 대한 이야기는 티무르와 사파비를 모두 배운 이후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티무르 왕조의 최대 영역 보이시죠? 그리고 16세기부터 이 사파비 왕조의 최대 영역. 아, 이 지역에 뭔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까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따 이 지도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 자, 티무르 가겠습니다. 자, 티무르는 14세기에서 16세기고요. 아까 이 티무르의 계통의 그 민족을 설명할 때 어떤 민족이라고 정확히 말을 안 하고 기타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정확치 않아요. 하지만 자처했어요. 뭐라고 자처를 했느냐? 몽골의 후예, 칭기스칸의 후예임을 자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티무르가 이제 이 지역에 몽골 제국의 재건, 이슬람 세계의 확장, 이러한 기치를 내걸고 1370년에 티무르 왕조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요. 뭐 킵차크 한국이랄지, 그리고 인도에서 북부랄지 침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서쪽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을 압박했기도 합니다. 이때 오스만 공국이라고 하는 게 더 올바른 이 표현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국 더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오스만 제국을 압박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1402년에 무슨 전투가 일어나느냐? 앙카라 전투가 일어나요. 앙카라 전투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앙카라 지금 터키의 수도이지요. 지금 터키의 수도에서 이 오스만 제국과 그리고 이때 당시에 티무르 이 정도 영역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을 이겨요. 앙카라 전투에서 티무르가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오스만 제국에게 승리를 거둘 정도로 티무르가 강력했다라는 모습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인도의 서북부에서 서아시아의 대제국 건설했다라는 거 지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동서무역을 활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해 있는 사마르칸트가 수도였다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무지하게 성장을 합니다. 사마르칸트 볼까요? 사마르칸트 다시 인도 서북부 그리고 지중해 동부 연안까지 중앙아시아의 대제국 사마르칸트를 어떻게 했다? 수도로 삼았고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성장을 했고 동서무역을 통해 번성을 했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이슬람, 페르시아, 튀르크, 중국 모든 문화를 혼합한 이러한 문화가 발달했고 세밀화나 천문학 이게 발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느냐?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던 도중에 티무르가 병사를 하게 되면서 제국이 분열, 악화가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 16세기에 튀르크 계통의 우즈베키인에게 멸망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1500년에 이미 사마르칸트는 함락을 당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티무르의 내용이에요. 자, 잠시 스톱 넘쳐놓고 정리하세요.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정리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파비 갑시다. 사파비. 설명하고 지도 다시 볼게요. 지도를 보여줄 게 다시 2개가 있는데 설명하고 지도 보여주고 미안합니다.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비비아눔 모스크. 여러분 이거 티무르 제국의 문화재예요. 티무르의 아내였던 비비아눔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모스크를 만드는 것이고 이슬람 종교의 그 사원을 모스크라고 하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지금 위치에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비아눔 모스크.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파비 왕조 가겠습니다. 이 사파비 왕조는 15세기 말에 이제 티무르 왕조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 지역이 튀르크 계통의 튀르크인의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인의 지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 사파비 왕조가 세워졌어요.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 계통의 민족이 세운 이슬람 왕조였죠. 자, 이스마일 1세가 현재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1501년에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통적인 군주 칭호인 샤라는 칭호를 사용했대요. 샤한샤,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을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시아파, 페르시아 계통, 그 다음에 시아파, 사파비, 이란 모두 시아파죠. 갑자기 또 시리가 작동을 했는데 다 시아파라는 거, 시아파 이슬람교가 국교라는 거 이런 점 꼭 가장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내용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지금 현재 오스만 제국
같이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오스만 제국이요, 순위파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오스만 제국이 시아파를 강력하게 탄압을 해요. 그래서 많은 시아파 사람들이 사파비 왕조로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성기 때 내용 볼까요? 아바스 1세 때가 전성기입니다. 이 아바스 1세 때 이스파한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파한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한 이후에 이 아바스 1세 때 군사력 강화, 비단 산업 국영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럽 상인들, 크리스트교 선교사까지도 이스파한의 체류를 허용했을 정도로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베네치아 등의 유럽 주요 도시의 상인을 파견해서 거래 활성화를 꾀하기도 했었다라는, 상당히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러한 개방적인 모습이 이 사파비 왕조의 경제 부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의 활성화에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티무르와 마찬가지로 이 사파비 왕조 역시 세밀화가 최고조로 발달을 했대요. 그래서 꽃으로 장식한 선이나 기하학적 선 안에 그 아주 정교한 그림을 그려 넣은 페르시아 특유의 세밀화가 발달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왕실 내부의 갈등,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그리고 이 이스파한으로 천도한 이후에 여기에 그 세이크로트 폴라라는 모스크를 이제 이렇게 세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바스라는 이 인물이 이스파한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러한 모스크뿐만 아니라 이 수도를 정확하게 철저한 계획하에 조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시의 짜임새랄지 아름다움에 감탄을 해서 이 방문자들이 이스파한 세상의 절반이구나, 세상의 절반이라는 찬사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절반이라는 찬사를 받았다는 이스파한, 이 아바스의 결과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죠. 세이크로트 폴라 모스크, 이스파한 이 도시의 세상의 절반이라는 찬사를 받은. 자, 그럼 지도 볼게요. 다시 사파비 왕조 지도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기억까지는 아니고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을 만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아바스 1세 때요, 여러분. 아까 이 아바스 1세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계속해서 티무르 사파비 모두 다 이 동시에 오스만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이 티무르는 오스만 제국하고 전투가, 무슨 전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앙카르 전투가 있었죠. 앙카라 전투. 어디 있니? 여기 있죠. 앙카라 전투. 근데 사실은 이 사파비 아바스 1세 때도요, 이 오스만 제국하고 전투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심지어 이 바그다드까지도 탈환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 이 오스만 제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비인을 그러니까 서쪽에 좀 관심을 두고 있었을 때예요. 유럽 쪽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럽에 엄청난 타격을 줬던, 비인을 포위해서 이제 이 로마가 무너지냐 마냐, 유럽 세계가 이슬람에게 무너지냐 마냐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을 당시였기 때문에 동쪽의 사파비 왕조가 이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는데, 이 시기에 이제 이 사파비 왕조가 바그다드를 공격을 해서 탈환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때가 아바스 1세 때.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이제 이 바그다드를 이제 탈환한 이후에 다시 1555년에 그때 당시 이제 슐레이만 대제 때인데,
이 슐레이만 대제가 이 오스만 제국에서는 가장 전성기 때 대제거든요. 대제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정도로 큰 그 전성기 때 황제인데요. 이 슐레이만 왕조와 이 사파비 왕조가 아마샤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란의 서쪽에 이제 오스만의 지배권을 인정받는 뭐 이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같이 사파비 왕조, 오스만 제국, 유럽사에서는 뭐 빈포위 이런 이야기를 같이 계속해서 세계사니까 같이 연결고리를 좀 꿰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알려드린 거고, 이제 이것도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도를 티무르 사파비 따로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만 따로 보여드렸는데, 물론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티무르와 사파비를 한 곳의 지도에 같이 넣어봤어요. 시기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티무르는 14에서 16세기고 그리고 사파비는 16에서 18세기 때죠. 이 지역에 14, 16에서는 이렇게 티무르가 이렇게 영토를 차지했었구나. 그리고 16세기 이후 이때 이제 사파비가 이런 전성기 때 이렇게 뭐 차지했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 현재의 이란 그리고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지도를 보고 세기뿐만 아니라 세기를 넘나드는 지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지도도 함께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티무르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 지금 몇 분 정도 했을까요? 계속 가도 되겠죠, 여러분? 가야 돼요. 자, 오스만 제국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기반 설명 먼저 할게요. 튀르크 제국이 세운 이슬람 제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13세기에 건국을 해서 20세기 터키 공화국이 될 때까지 이 오스만 제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지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동맹국에 가담을 하면서 패전국이 되어버려요. 줄을 잘못 썼다고 이야기했죠. 그때까지 막강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어떻게 볼 거냐? 발전, 슐레이만 대제의 전성기, 그 이후에 위기와 개혁, 발칸 전쟁에서 패배,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 마지막 터키 공화국,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교과서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울 범위는 사실은 여기까지예요. 전성기 때. 그래서 여기는 진도가 마지막 뒷부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진 않아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흐름을 도와서 제가 이야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전성기까지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전성기 이후에 이 오스만 제국이 발칸 전쟁, 세계대전 패배 그러게 되면서 터키 공화국으로 간다라는 내용, 흐름을 알아두셔야 돼서,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을 어떻게 배울 거냐면 전성기 때까지 군주별로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오스만 제국에 있었던 여러 제도 그리고 문화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은 아니지만 이 시기 이제 후기에 배울 때 오스만이라는 이 제국이 약화되면서 그 영향하에 있었던 민족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집트 쪽에서, 이란 쪽에서 오스만 제국의 강력한 통치 하에 있었던 이 민족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민족 운동을 펼치면서 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하겠죠. 그래서 그 민족 운동으로 가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를 꿰매셔야 합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스만 제국의 성립, 전성기 때 슐레이만 1세,
이런 내용 이렇게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랄지 문화사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문화사는 다음 시간에, 제도랄지 문화사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정치사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을 먼저 제가 어디까지, 전성기까지 배울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13세기부터 쇠퇴 바로 직전에 전성기 때까지,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셀주크 튀르크가요 13세기경에, 자, 셀주크 튀르크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셀주크 튀르키가 13세기경에 몽고르 침략으로 약화됐다까지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 그 틈에 이제 중앙아시아의 아나톨리아 지역, 이 아나톨리아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일대죠. 이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유입된 튀르크 유목민들이 곳곳에 나라를 건국하는 형세가 나타나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오스만 공국이었어요. 다시. 자, 셀주크 튀르크가 몽골의 침략으로 약화된 이후에 이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 베이가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 이 오스만 공국을 13세기 말에 건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오스만 공국이라고 보아야겠죠. 오스만 공국. 그랬던 오스만 공국이 14세기, 15세기로 가면서 점점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비잔티움 제국을 공략합니다. 발칸반도를 장악하고 비잔티움을 공략하는. 그리고 14세기 말에는 심지어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크리스트교 세력의 연합군을 격파하면서 술탄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술탄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술탄이라는 칭호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바스 왕조 때 이 셀주크 튀르크가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오스만 제국이 크리스트교 세력의 연합국을 격파하고 나서 술탄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비잔티움 영역이었던 발칸반도를 장악하게 돼요. 자, 다시 비잔티움을 공략하고 발칸반도를 장악을 했다. 여러분, 발칸반도를 여기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기존의 비잔티움 영역이었던 이 발칸반도를 장악을 하면서, 오스만 제국 영역 한번 볼까요? 초기 영역 보이시죠? 초기 영역. 그러다가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곳,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초반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을 공략을 했다라는 거, 아나톨리아 지방의 많은 서북부 영역 획득하고, 심지어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크리스트교 세력을 격파한 이후에 발칸반도의, 그러니까 기존의 비잔티움 영역이었던 곳을 장악을 했다. 이게 오스만 제국의 초기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 티무르의 앙카라 전투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티무르의 앙카라 전투에 패배하는 사건도 있었다라는 거, 이 티무르 제국 하면서 우리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재기합니다. 타격은 입었으나 다시 재기합니다. 티무르가 그때 당시엔 더 강력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여기에 이렇게 오스만 공국이 있었다면 여기 이쪽에 티무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무르에게 타격은 입었으나, 앙카라 전투에서 타격은 입었으나 재기해서 이제 메흐메트 2세로 갑니다. 메흐메트 2세, 셀림 1세 배우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슐레이멘 1세 갈 거예요. 이때가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메흐메트 2세 보세요. 메흐메트 2세는 오스만 제국의 7대 황제입니다. 7대 술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7대 술탄. 자, 이 메흐메트 2세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알겠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을 한 이후에 이때 1453년에 비잔티움까지 정복을 합니다. 비잔티움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유럽사를 배울 때 먼 훗날 비잔티움 서로마 멸망 이후에 다시 동로마가 비잔티움으로 바뀐 이후에 100년을 더 지속을 하면서 1453년까지 비잔티움이라는 세계가 로마에서 계속해서 이 비잔티움 제국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비잔티움 제국이 결국에 정복, 멸망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배울 때 이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 기억해내셔야 돼요. 알겠죠? 같이 연결고리 꿰매야 됩니다. 비잔티움 정복하면서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심지어 수도로 삼았다라는 거. 여기에요, 여러분. 콘스탄티노플리스 함락시키고 이스탄불로 이름 바꾸고 어떻게 했어요? 수도로 삼았다라는 거. 지금도 터키가 이 이스탄불을 대단히 아껴요, 여러분. 그리고 먼 훗날 이 오스만 제국이요. 이제 정말 힘이 약해져서 지금의 터키 영역으로 정말 터키가 터키 공화국으로 갈 때 이 이스탄불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나머지 지역을 포기했을 정도로 이스탄불 관문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하지만 터키의 수도는 아니에요.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이스탄불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성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바꾼 이 이야기를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문화사 배울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할 건데 건축물이 크게 이 오스만 제국에 두 개가 나와요. 성소피아 성당이 나오고 술탄 아흐메드 샤원이라는 사원이 나오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하겠고, 근데 이제 이 성소피아 성당이 사실은 비잔티움 제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성당이에요. 성당이라고 했잖아. 카톨릭을 예배를 드리는 성당이야. 그런데 이게요, 이 메흐메트 2세가 점령한 이후에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점령한 이후에 첨탑을 추가로 만들고 모스크로 개조해버려요. 모스크로 개조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1453년부터 1931년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세워졌던 이용됐던 이 모스크 사원이 이제 1935년 이후에는 다시 박물관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소피아 성당 모스크로 무슬림들의 사원이 되었다가 다시 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이게요, 여러분, 2020년 7월에 최근의 일이죠. 다시 모스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최근의 일이니까. 그래서 뉴스 한번, 기사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시 문화사 할 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메흐메트 2세 때 그러면서 이제 발칸반도 대부분, 그리고 아나톨리아,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반도 흑해 연안까지 진출했다라는 거. 메흐메트 2세 때 흑해 연안, 발칸반도, 그리고 이쪽 지역 소아시아, 아나톨리아의 대부분까지 점령했다라는 거, 진출했다라는 거. 이때가 어느 때니? 7대 메흐메트 2세 때예요. 메흐메트 2세 때 콘스탄티노플 함락시킨 거, 비잔티움 전복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지? 그 다음 구대로 갑시다. 자, 구대로 가면서 셀림 1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맘루크 왕조를 정복을 시켜요. 맘루크 왕조를 정복시켰다. 이집트, 시리아를 정복했다. 맘루크 왕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티마 왕조. 우리가 우마이야 아바스 왕조 배웠을 때 후우마이야와 함께 배운 이 파티마 왕조. 시아파가 카이로, 지금의 이집트 지역에 세운 왕조거든요. 결국에 얘가 이제 멸망하면서 아이유브 왕조가 되면서 다시 무슨 왕조가 되냐면 맘루크 왕조가 돼요. 맘루크 왕조가 오스만 제국이 정리했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 보이지? 이때 배웠어요. 이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할 일은 없지만 어디서 나왔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해서 그 맘루크 왕조를 오스만 제국이 점령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때 나옵니다. 셀림 1세. 그러니까 이 구대 때 이집트 쪽과 아라비아 쪽을 점령했구나 라를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셀림 1세 때 맘루크를 정복을 하면서 예루살렘, 메디나, 메카 모두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정복했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술탄 칼리브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치 종교가 다시 일치하게 되는. 술탄 원래 있었는데 이제 칼리프까지 가지고 오는 거겠죠? 다시 보자. 셀림 1세 때 지도 보자. 자, 지금 메흐메트 2세 때까지는 이 정도야. 그지? 셀림 1세가 지도에 보여지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메카 메디나 쪽, 카이로 쪽, 그렇지. 이쪽, 그러니까 맘루크 왕조를 처리를 하면서 예루살렘, 메카, 메디나, 그 다음에 카이로 여기까지 어때요? 이 셀림 1세 때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동시에 이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을 장악했다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내용 같아요.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왕조, 이슬람의 근원이잖아. 발생지잖아. 그지? 그러면서 보호권을 장악하면서 동시에 이 셀림 1세 때, 9대 때 어쨌다라는 거야? 그렇지. 술탄 칼리브제를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슐레이만 1세 전성기 때로 가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죠. 자, 그러면서 이 슐레이만 1세 대제 때 전성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슐레이만 1세 때 전성기 때 영토도 중요하지만 법이라는 거, 법을 만든 황제예요. 법을 만든 술탄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이야기 있지만 법전, 행정구역 정비 각 분야, 그러니까 뭐 교육, 문화, 예술 모두 융성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도로 봤을 땐 어디까지 진출을 했느냐? 동유럽까지. 헝가리 정복 빈포위 공격. 아까 언급 잠깐 했죠, 여러분. 그러면서 유럽 연합함대였던 프레베자 해전까지 승리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해전의 승리로 지중해 해상권까지 장악하게 되는. 지중해 교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차지했다라는 거. 지도 또 볼까요? 자, 슐레이만 1세 때 봅시다. 이제 최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헝가리 지역을 넘어서서 빈까지 포위했다라는 거. 오스트리아 빈 포위 공격. 헝가리 이미 정복했고 동유럽까지 정복했다라는 거죠. 어마무시한 거죠. 이쪽 근처가 이제 프레베자라는 바다가 있었는데 그 프레베자 해전에서 승리를 또 거둬요. 유럽 연합 함대를 무찌른 거죠. 유럽 연합 함대를. 이때 당시에 이제 유럽 연합 함대 신성 로마 제국의 주도가 돼서 이제 유럽 연합 함대이긴 했는데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여기까지 그냥 합시다. 그래서 유럽 함대를 격퇴를 하면서 지중해 교역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것.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때 같이 기억해야 될 게
빈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파비 왕조의 이스파한 수도를 했던 그 누구니 아바스 1세 때 바그다드까지 공략했었다라는 이야기 아까 했죠. 그지? 이 사건 이때 있었어. 이때 그 아까 사파비 왕조 하면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지중해 사건 정령한 슐레이만 1세 프레베자 해전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성기 때.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쇠퇴 이야기만 하면 끝납니다. 수릴탄의 통제력이 약화가 되고 17세기 후반에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 다시 2차 빈포위를 시도를 해요. 빈포위.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해요. 자, 이때부터 계속 빈포위를 2차 빈포위를 실패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헝가리 또 잃어버려요. 헝가리, 그러니까 빈포위 실패 이후에 그 원래 차지했었던 헝가리를 상실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영토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강의 간섭, 침략,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제와 문화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네, 경제와 문화사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잠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자,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스만 제국 사회, 경제, 문화사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끊으셔도 돼요. 이제 그 이후에 그 뒷부분을 다음 2학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배울 것 같은데 여기서 끊으셔도 돼요. 여러분 시간 없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만 그 뒷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부분은 진도 부분 아니에요. 끊으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19세기가 되면서 여러분 19세기가 되면서 이제 쇠퇴합니다. 쇠퇴.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 하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독립을 하게 되겠지, 여러분. 어디가 있었어? 이집트. 영향력 하에 있었던 이집트 독립. 아랍도 독립. 심지어 그리스 독립. 그러면서 이때 후반부에 이 지역의 그 19세기 자유주의 민족주의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지역의 독립을 배울 때 이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마지막에 1829년에 이제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서서히 힘이 더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요. 아,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왜냐? 계속해서 이제 그 영향력 하에 있던 민족들이 독립하면서 새로운 서양 열강이었던 영국과 러시아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19세기에 어떤 개혁이 일어나느냐? 바로 탄지마티라는 개혁. 은혜 개혁이라고도 하는데 탄지마트 개혁을 하면서 유럽 제도들을 도입하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드하트 파샤가 주도한 미드하트 헌법도 제정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개혁과 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러시아랑 한판 붙는 사건이 터져요. 이거를 러튀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러튀 전쟁. 여기서도 이 러튀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돼요. 패배. 계속 이제 이 헝가리를 잃은 이후부터 계속 패배하는 모습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20세기로 가게 돼요. 20세기 때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반발로 러튀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 미드하트 헌법 제정에 대한 반대되는 조치를 또 이 오스만 제국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최대의 실수죠. 다시 한번 헌법 정지, 의회 해산, 전제 정치 부활. 이런 모습에 대한 그 반발로 이제 그리고 러튀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면 청년 튀르크당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입법 정치 요구, 그리고 미드하트 헌법 부활해라, 여성 차별 철폐해라, 뭐 근대 시설 확장해라 등등등등.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한계가 조금 보이는 게 너무나 극단적이었어요.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 그러면서 뭐 서양의 일권 침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발칸 전쟁에서 패배. 또 어디서 패배?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줄을 잘못 써요. 어디로 섰겠어요? 동맹국에 가담을 하게 돼요. 동맹국이 패배하죠, 여러분? 패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조치에 따라서 영토가 쫙 축소가 되면서 20세기로 가면서 터키 공화국이 이제 세워집니다. 1923년에. 그러면서 이제 무스타파 케말이 주도가 돼서 술탄 정부 타도 폐지. 그러면서 이제 터키 공화국이 세워지면서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이런 인물들은 좀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좋아요. 무스타파 케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진도 내용 아닙니다. 이미 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흐름만 들어두시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래도 오스만 제국 이야기 했으니까. 진도분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1922년 정도였나?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이때를 이제 터키 공화국이 세워짐을 기점으로 해서 동시에 술탄 제도 폐지하고 칼리프 제도 폐지하고 뭐 이렇게 터키 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이야기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무스타파 케말이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오스만 제국의 사회, 경제, 문화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럽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그 진도 상관없이 계획을 하자면 이 안에 있었던 이 이야기 있죠. 그 아랍의 그 운동, 민족 운동, 아화브 운동이라는, 그 다음에 뭐 이집트의 무함마드 알리랄지 아라비 파시아랄지 이들의 그 이야기, 이때 이제 수에즈 운하 이야기도 같이 하면 좋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이란 쪽에서는 뭐 이제 사파비 왕조 이후에 뭐 카자르 왕조가 세워진 이후에 이제 입헌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그 현재 이제 이란까지 오는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이제 배우면 좋은데, 또 이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 19세기 이후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문화사나 경제사나 제도사 이런 거 배우고, 제도사는 이제 배웠으니까 그 안에 존재해 있었던 뭐 사회경제 문화사 배우고 이쪽 지역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좀 많이 시간을 뺏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